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호구 제도, 중국의 호구 제도 얘기를 아주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아니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하면 좀 14억 인민들의 어떤 그 불만이 없어요? 당연히 불만이 있지. 그런데 중국이란 나라는 원래 강력한 지도자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일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자연스럽게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가 일부 섞여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보다 아주 조직적인 저항은 어느 임계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생겨. 중국의 왕조는 항상 난으로 이제 뒤집어졌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 임계치라는 걸 웬만하면 넘지만 않으면 그게 뭐 지금 100년, 200년 쭉쭉 가는 게 통상적이거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들의 불만들도 나름 있긴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지도층들 간의 선의의 경쟁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필요성 때문에 이 호구 제도에 대한 일부 수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 물론 인민들도 요즘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당연히 섞여 있는 거지만 제일 큰 건 지도층들의 어떤 공정 경쟁 때문이었어. 쉽게 얘기하면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금 최고 지도자, 이 사람도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나름 경쟁이 있었고 또 운도 좀 좋았고. 그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놀라운 성과를 낸 건 다들 인정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방이라는 걸 통해서 중앙부처의 관료가 되려면 각 지방으로 내려보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 성적표 그리고 종합적인 성적표를 달성했느냐를 바탕으로 중앙으로 복귀했었을 때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실링이 결정이 돼요. 근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굉장한 능력을 인정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물론 아버지 후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중심,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분명 인정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가 능력을 인정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 아버지인 시중신이 물론 중앙에 다시 원대 복권돼서 돌아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큰 권한이 없었다는 건 다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후광보다는 저분이 누구 아들이라며 요건 있었지만 자기 능력이 분명히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야. 자, 그런데 이만큼 중국 내부에서도 하방을 통해서 그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 너를 하방으로 보냈는데 울산 광역시로 보낸 것과 어디로 할까? 뭐 신안군으로 보낸 거. 네 성과를 내는데 당연히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지. 하방도 하방 나름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냈느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그냥 제로섬에서 똑같이 성과를 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중국의 지자체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세대 지도자 후보자들이지, 이 후보자들이 중앙에 얘기를 해. 아니 여기 와봤어? 아무것도 없어. 나 뭐 지금 유배 보낸 거야? 나 이제 이걸로 뭐 정년하라는 거야?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호구 제도에 대해서 각 지자체마다 호구 제도 어떻게 운영할지 니들이 정해라. 단 중앙과 협의는 한번 해다. 요 정도 수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진작 이렇게 하셔야지. 우리가 아직 자원 많지 않고 자본 없는데 사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람도 없는데 잘 됐습니다. 저희도 안 가져갈게요 해서 제일 먼저 들고 왔던 지자체가 어디냐면 정저우야. 정저우시? 정저우에서 2003년도 8월 달에 어떻게 했느냐? 진짜 파격적이었어. 호구제도 전면 폐지. 농업 호구, 비농업 호구, 또 임시 거주 호구 여러 종류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 호구들을 전부 폐지하고 정저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저우 거주 호구만 받으면 돼. 우리는 그냥 그런 거 구분 없어요. 그냥 와서 살고 싶으면 와가지고, 물론 이것도 완벽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아니지. 허가를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누가 왔는지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허가 딱 찍고 이제 정저우 시민이야. 딱 끝나는 거야. 이거를 정저우가 제일 먼저 했어. 이게 중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에 하나로 나는 꼽아. 왜냐하면 이 정조가 이거 하기 전에는 호구라는 게 철저히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내추럴 본한 거야. 아, 자기가 태어나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어디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내가 거기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거기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추럴 본한 그 기준에서 이제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이따 하나 더 얘기해 주는데 바로 자신의 실력이라고 하나 역량을 바탕으로도 이제 호구를 결정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거야. 정조가 딱 저걸 하니까 야, 저 정저우 시장 중앙에 아주 높은 반열에 올라가려고 작심을 했구만. 그냥 진짜 이제 뭐 앞뒤 분간도 없이 막 개혁을 엄청 하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약간 그래도 이미 자리매김한 도시들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차별하게 다 받았다가는 이 대혼란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럼 네가 베이지시 시장이야. 그럼 너라면 어떡하겠어? 우수한 인력만 좀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인재 유치형으로 들어가. 여기에서 말하는 인재라는 건 첫 번째는 학력. 예, 그렇죠. 어. 뭐 고졸자냐 대졸자냐. 그래서 뭐. 상하이에서 사시고 싶다고요? 어떻게 대학은 나왔어? 아니면 뭐 전공이 뭐야? 우리 쪽에서 지금 어느 쪽 엔지니어 좀 필요하고 한데. 그래? 아유, 도장. 들어와. 콜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그냥 이민이네. 이민. 아, 그렇네. 이민이네. 그 다음에 단순히 사람이 거기 졸업만 했다라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없더라도 저는 그 분야에서 고졸이지만 20년 가까이 일해가지고요. 제가 그거 소리만 들어도 다 압니다. 그 뚝뚝 두들겨 보면요. 저는 뭐가 망가진지 다 알아요. 어디 봐. 아니, 근무 경력이 20년이나 이 분야에 있네?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 이민인 거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이민. 진짜 이민이네. 이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 투자, 학력, 근무 조건, 이런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한 사람들에게만 어떻게 했나? 호구 소지자와 동일하거나 그리고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형태로 이 사람들을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호구를 준 게 아니라 호구 소지자와 동일한 동등한 대우를 해줬다는 건 그 도시에 살 수 있는 여러 정주 환경들은 제공해 주는데 끝까지 호구는 웬만하면 오픈하지 않았던 거지. 시민권 안 주고 영주권 준 거. 아, 이게 정확한 비유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있어. 점수 부과형이라는 게 있어. 점수 부과. 이거는 광동성 중산시에서 했던 건데 이게 워낙 사람들이 이 예를 들어 판단이라는 게 자의적이라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아니, 베이징하고 상하이는 말이야, 내 사촌 형이 나보다 안 좋은 대학교 나오고 나보다 학교도 그 형은 철학과 나왔는데 전공 부합성이 있다고 받아줬어. 아,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약간의 뭐 시시비비에 대한 옥신각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중산시에서는 뭘 했냐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 중산시가 선택한 건 나름대로 점수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어요. 이 점수표에는 가지고 있는 기술, 학력, 그리고 사회보험, 납부, 미납 여부, 연체 여부, 취업된 거, 그 다음에 연령, 이전에 어디 거주했는지에 대해서 전부 지표한 거야. 약간 그거 청약 점수 떠오르네요. 청약 점수. 아, 그렇네. 이것도 청약 점수네. 그래서 이걸 지표화해서 수치로 딱 공개를 하고 이 점수에서 어느 점수 이상이 되면 우린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투명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점수에서 요걸 더 채우면 저 중산시 가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준 방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논의되기 시작한 게 바로 후진타오 때거든. 후진타오 때. 이 모든 후진타오 때 나름대로 호구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병폐를 어떻게든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이 시진핑 3기에는 이 호구 제도가 뭐로 또 중요해졌냐 하면 이제 세 가지 요인이 있어. 중국은 일성지 연안 지방의 도시들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가 됐잖아. 그렇죠. 사실 상하이나 북경은 우리 서울보다 잘 사는 도시잖아. 네, 뭐. 너도 가봐서 알잖아. 와이탄 뭐 멋있더라고요. 거기서 어설프게 뭐 조금 뭐 있는 척 하려고 깝쳤다가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저 한국 애들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 소리 바로 들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발달이 됐는데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있는 이선 도시에 해당되는 내륙 도시. 그걸 누가 발달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거기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거기도 필요한 인재들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상하이에서 잘 나가는 엔지니어로 여기서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이선 도시로 간다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2선 도시에서 다시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할 우수한 인재들을 또 농촌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뽑아와야지. 바로 그래서 시진핑 시기에 호구 제도를 완화해 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선 도시 발달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받기 위한 게 하나가 있었어.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1선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의 상황이 좀 바뀌어 버린 거야. 사실 중국이란 나라에서 사실 농민공의 자제로 태어났다가 본인이 입지전적으로 중국 사회의 주류로 편승해 한 그 비율은 굉장히 숫자는 미비해. 비율은 숫자는 커. 숫자는 큰데 비율은 미비해. 그래서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게 나도 상하이나 북경에서 상하이 출신, 북경 출신이 아니라 능력 인정받아서 이쪽으로 이주한 몇몇 그 전문가, 그러니까 테크노크라트들을 만났을 거 아니야. 출장을 가면. 그런데 우리가 한국 기업들과 같이 가서 그런 것도 있고, 물론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런 비중이 높아졌을 수도 있는데, 중국의 소수민족들 중에서 조선족이 중앙에 들어오거나 일선 도시까지 와서 아주 뭐랄까 자리매김한 사람의 비율은 정말 압도적이야.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들 중에서 진짜 압도적이야. 대표적인 중국의 뭐 최상급 학교 진학률도 정말 높은 소수민족이고, 어찌 보면 중국 한족들 사이에서는 왜 조선족들을 자꾸 중화시킨다고 하지? 중국으로 동화시키려고 노력했는지도 내가 진짜 여신이 느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만만한 사람들 아니구나라는 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는 사실 정말 무서운 파이터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이 일정 수준까지 사회적 지위라든가 경제적 지위가 올라갔잖아? 그럼 사람이 약간 느슨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렇죠. 그게 통상적인 사람들이거든. 근데 가끔 보면 거기서 다시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불타오르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저 위가 안 잡혀. 그러니까 거의 생각도 못해.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나의 운신의 폭을 좀 넓히고 사회적으로 나의 분야에서의 나의 어떤 뭐랄까 인지도라든가 전문성만 쌓자, 요런 걸로 달려오던 사람이 있는데, 국가를 어떻게 보면 경영한다는 것은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선별해서, 그래서 그 분야는 어떻게 진화 발전시키면 되는지 국가에 들어와서 청사진을 그려주시오, 이렇게 발탁되는 경로들이 있거든.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전국구, 그러니까 비례대표 그거잖아. 네네. 뭐 경제학자도 들어가고 무슨 뭐 군인도 들어가고 뭐 또 과학자들도 들어가고 그런 거 사회 있잖아. 뭐 다방면에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어느 분야에서 그 분야의 탑 반열까지 올라가면 이제 거기까지 가려고 훨씬 더 뭐라 하지?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중국의 북경이나 상해에서 만났던 조선족 3세, 4세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 내가 재계에서, 정계로 다 갈 수는 없어. 이건 인종 쿼터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재계에서 내가 그런 반열에 가겠다. 그 다음에 학계에서 그런 반열에 가겠다 하면서 정말 불태우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정말 대단해. 자, 그런데 이런 분들 말고 대부분은 흑룡강성에서 오던, 길림송에서 오던, 저기 어디야 뭐 위구르 지역에서 오던, 신장 지역에서 오던 간에 결국 농민공 신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2급 시민이 돼버려. 상하이에서, 북경에서. 딱 그래서 이 2급 시민과 1급 시민이 그냥 사실 보여. 그래요. 어떻게 보이겠어? 그냥 뭐 외모로? 때깔이 달라. 그렇죠. 옷도 다르고 뭐. 그런데 이 농민공들이 점점 이 상황에서 자신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회적 앵거가 높아지지. 그럼 이 사람들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줘야 돼. 그렇죠.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그 농민공들에게 이런 거지. 아재, 여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생이 많아. 건자재 납품하면서 한번 큰 꿈 해보려다가 중간에 한번 사업 들어먹고 계속 그 건자재 쪽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하고 이러고 있다면서요. 다시 한번 기회 주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 그지?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그때 그 건자재 할 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건설회사 내가 사장하고 있고 저 건물 위에 있는 저 사람 자리가 원래 내 건데, 이 생각 다 사람들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자기가 자기가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이선 도시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어. 여기 계속 상하이에 2급 시민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저기 어디로 할까? 산시성에 있는 네. 어디 도시로 가면 거기 괜찮은데 그걸로 가겠어? 거기서 새 출발 한번. 그렇지. 그러면 그 베이징 상하이의 2급 시민으로 분류됐던 농민공들 중에 일부는 다시 거기에서 내가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서 또 글로 갈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농민공들의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지? 앵거. 이 앵거를 다독거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 또 호구제도의 근본적인 완화. 이게 또 필요했던 거야.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뭐겠어?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중국에 넘쳐나는 빈집이야. 그렇죠. 이 중국 빈집에 대해서는 통계가 정확히 없어. 무슨 억 단위로 가던데. 도대체. 맞아. 네. 그래서 이거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 그 중국 내부의 현직자들, 책임 있는 현직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지. 야, 네 선배였던 걔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이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때 말한 게 에이, 무슨 그렇게 많아요. 해봤자 뭐 2억 채, 3억 채. 아니, 우리랑 역시 숫자가 달라. 그래서 바로 그 빈집도 누가 분양을 받거나 사라져야 거기 공동화 현상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빈집들이 베이징 상하이에도 요즘은 생겼어. 요즘은 생겼지만 이것도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하면서 많이 잦아들긴 했지만 원래 생겨서 걱정을 했는데 그럼 이선 도시면은 얼마나 많겠어. 그렇죠. 중국은 특대 도시, 대도시, 중등 도시, 뭐 소도시 이렇게 나누거든. 특대 도시는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인 도시, 그다음에 대도시는 100만 명 이상인 도시, 중등 도시는 50만 명 이상인 도시 이렇게 막 나눠져요. 그런데 그 지역들마다 빈집의 개수들을 보면 약간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빈집의 개수가 훨씬 많거든. 그러면 상하이나 북경에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2급 시민처럼 분류됐던 농민공들이 중등 도시를 이주한다라고 했었을 땐 중등 도시의 그 시장이나 아니면 대도시의 시장 입장에선 어차피 저 건물도 다 지자체 산하의 개발공사에서 지은 건데 그렇죠. 저거 계속 미분양채 저대로 있으면 고정비만 계속 나가는데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사람이 안 살면 망가져. 망가져. 누군가라도 와서 살아주면 고정비 지출이라도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 일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이선 도시로 받고 싶은 유인책이 맞아 떨어진 거지. 그러니 호구제도는 각 도시마다 성마다 개별적으로 정해라라고 했고, 그리고 일선 도시는 또 2급 시민처럼 돼버린 사람을 어떻게 처치 못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은 중국의 호구제도가 초창기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이 호구제도라는 건 중국 경제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된 거야. 사람이 재산이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개발 국가들은 사람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국은 이렇게 사람만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대만이나 또 아시아 지역의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들은 전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열강 국가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있었어. 돈을 거기서 빌려올 수가 있었지. 그렇죠. 그런데 중국, 그렇죠. 좀 약간 쉽지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는다고? 서로 반대 진영의 국가인데 그렇죠. 그 전에 초창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선 소련이 공유해준 여러 가지, 공수해준 여러 가지 자본이 있었어. 하지만 소련하고는 바로 초반에 갈라섰잖아. 그러니까 소련으로부터도 뭔가 자본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그렇다면 경제 발전에 필요한 여러 씨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에서 생긴 부가가치 중에 일정 부가가치를 한쪽에 몰아줘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 부가가치를 바탕으로 R&D도 하고 실험했다 실패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같이 결부돼야 됐던 거야. 그래서 일정 부분을 어느 쪽으로 다 편중시켜야 되는지 이걸 하다 보니까 가장 독특한 중세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일정 부분 박탈했던 그런 사회제도가 생긴 거지. 이걸 다시 돌려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발전 때문에 일정 부분 돌려놓은 게 다였었고.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시드가 됐던 농민공은 이해를 했고, 그럼 이제 이 다음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농민공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